주연은 삼국지 역사에서 송건이 군주가 된 이후 그 휘하에서 활동한 중요한 무장 중 한 명으로 오나라를 대표하는 명장이자 도독으로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삼국지 연의에서는 주연의 활약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단역으로 전락하여 조은에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군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실제 정사에서는 주유, 노숙, 여몽, 육손과 함께 오나라 도독 라인의 핵심 인물로서 손색이 없었던 주연이 연의에서는 오나라의 군사적 움직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의에서는 관우를 잡을 때의 활약이 정사와 비슷하게 그려지며 반장과 함께 공을 세운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흥대전에서는 주연이 손안과 함께 수군을 이끌고 수로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고 유비군이 패주하자 추격에 나섰지만 조은에게 맞서다 무모하게 전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실제 역사에서 249년에 사망한 주연이 222년에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정사와는 27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역사에서는 조은보다 20년을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의에서는 그를 일찍 퇴장시킨 것입니다. 연의에서 주연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실제 역사에서 그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강릉 전투와 같은 전공은 연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를 대신해 주안과 조인의 전투로 초점을 돌리고 제갈근과 여범의 전투만을 기록하며 강릉에 파견된 오나라의 병력은 아예 없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한나라의 대도독이자 군권 1인자를 연의에서 조연으로 처리함으로써 오나라의 분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 원인입니다. 결과적으로 222년부터 249년까지 주연이 역사에서 이룬 모든 활동은 연의에서 삭제되었고 그로 인해 제갈량과 강유가 북벌할 동안 오나라는 뭐 했나요? 와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의에서 주연이 저평가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그가 관우를 사로잡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 민간에서 관우는 신격화된 존재로 숭배되었고 그를 포획하고 죽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들은 연의에서 큰 하향을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관우의 귀신에 의해 혼비백산하다 죽은 반장, 관우의 귀신이 시어 7구멍에서 피를 토하고 죽은 여몽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관우를 존숭하는 민간 신앙과 연의의 스토리텔링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의 업적을 왜곡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연은 실제 역사에서 송건 집권 후반기에 오나라 군권 1인자로 맹활약하며 오나라 방어와 확장을 이끈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나 연의에서는 관우를 사로잡은 공로 때문에 지나가는 단역으로 전락하고 그의 공적과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연의가 당시 민간의 신앙과 서사적 필요를 반영하면서도 실제 역사를 크게 왜곡하여 한 명장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의 초기 생애는 후한 말과 삼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오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며 주연의 삶의 시작전부터 그의 비범한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연은 주치의 누나의 아들로 태어나 본래 성은 시시였습니다. 주치는 처음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인 주연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주연이 13세가 되었을 때 주치는 손책에게 그를 후계자로 삼겠다고 요청합니다. 손책은 이를 허락하며 단양군에 명을 내려 양고기와 술을 준비하고 주연을 초대합니다. 주연이 오군에 도착했을 때 손책은 매우 성대한 예의로 그를 맞이하며 축하했습니다. 이후 주연은 송건과 함께 학문을 공부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송건이 오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주연은 그의 신뢰를 받아 19세의 나이에 여유현의 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산음현의 령으로 승진하였고 절충교위의 관직을 더하면서 5현을 감독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송건은 주연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단양군을 분할하고 임천군을 신설하였으며 주연을 그곳의 태수로 임명하고 병사 2000명을 주어 그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 산적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주연은
과감히 출병하여 이를 평정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산적들을 진압하여 그 지역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주연이 전투에서 보여준 첫 번째 큰 성과로 그의 전략적 재능과 결단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연의 군사적 재능은 유수구 전투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216년에서 217년에 걸쳐 조조가 유수를 침공해 왔을 때 주연은 대오와 삼관둔을 방비하며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주연은 편장군으로 임명되었고 그의 전략적 방어가 조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주태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조조가 유수로 출전하자 주태가 공격을 감행하여 조조를 퇴각하게 만들었고 이후 유수를 감독하게 되면서 평로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연과 서성 등 다른 장수들이 자신들의 부대를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권이 직접 유수의 성체로 나와 장수들을 모아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권은 주태의 상처를 직접 보고 그가 겪었던 전투에 대해 물어보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손권의 이 같은 배려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은 다른 장수들이 주태에게 복종하게 만들었고 서성 등도 곧 손권의 명령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219년 주연은 관우토벌 작전에 참여하여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그는 반장과 함께 별도로 임저까지 진격하여 관우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오나라의 전략적 승리였고 관우의 전사로 인해 유비의 세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주연은 소무장군으로 승진하였고 서한향후에 봉해지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오나라 군대 내에서 그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호위장군 여몽의 병세가 악화되자 손권은 그에게 후계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몽은 주연은 대담함과 지조에 있어서 남다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를 임용할 만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몽이 죽은 후 손권은 여몽의 추천을 받아들여 주연에게 부절을 주고 강릉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는 주연이 오나라의 군사적 중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22년 유비가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병사를 이끌고 의도를 침공해왔습니다. 이때 주연은 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육손과 협력하여 유비의 군대에 대항했습니다. 주연은 독자적으로 유비의 선봉대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혔고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비는 큰 패배를 겪고 결국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주연은 정북장군으로 승진하였고 영한 후에 봉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그의 뛰어난 전술적 판단력과 리더십은 오나라 내에서 그의 지위를 더욱 견고히 다지게 했습니다. 육손전에 따르면 유비가 백제성에 머물러 있을 때 서성, 반장, 송겸 등은 유비를 포획하기 위해 다시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권이 육손에게 의견을 구했을 때 육손은 주연과 낙통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당시 위나라의 조비가 대군을 집결시켜 겉으로는 오나라를 도와 유비를 토벌하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려대로 위나라는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대군을 움직였고 오나라는 삼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비의 1차 남정 당시 위나라는 조진, 하우상, 장압 등의 장수를 파견하여 강릉을 공격하였고 조비는 직접 완성에 머물며 이들의 후방 지원 역할을 하였습니다. 위나라 군대는 서로 이어져 주둔하며 강릉성을 포위했습니다. 문빙전에 따르면 하우상과 함께 강릉을 포위할 당시 문빙은 별도로 면구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손권은 장군 손성을 파견하여 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강릉 밖에서 방어하며 강릉 주변에 보루를 쌓아 주연의 외부 구원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장압이 병력을 이동시켜 손성을 공격하자 손성은 대항하지 못하고 즉시 퇴각했습니다. 장압은 강릉을 포위하고 지키고 있던 보루를 차지하였고 이로 인해 주연은 외부와의 구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손권이 반장과 양찬 등을 보내 포위를 풀도록 했으나 적의 포위망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반장전에 따르면
위나라의 장수 하우상 등이 남군을 포위하고 선봉에 3만 명을 나누어 부교를 만들어 백리주를 건너오자 제갈근과 양찬이 병력을 모아 구원하러 갔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고 위나라 병사들은 매일같이 계속 건너왔습니다. 제갈근전 주석 오록에 따르면 조진과 하우상 등이 강릉에서 주연을 포위하고 주중을 나누어 점거하니 제갈근이 대병을 이끌고 구원에 나섰습니다. 제갈근은 성품이 너그러워 서두르지 않고 도리를 지키며 계획을 세우니 끝내 크고 작은 승패를 좌우할 만한 계략을 내지 않았고 병사들이 오랫동안 해이해지지 않으니 손권이 이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했습니다. 당시 주연의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은 대부분 종창을 앓고 있었고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은 겨우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조진 등은 흑산을 쌓고 땅굴을 파며 성벽 가까이에 누대를 세워 화살을 비오듯 쏘아댔으므로 장사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주연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리와 병사들을 격려하며 적군의 약점을 찾아 진영 두 곳을 공격하여 적을 무찔렀습니다. 유방전 주석 손자별전에 따르면 강릉이 포위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손권이 1천 몇백 명의 병력으로 동쪽 문을 지켰기에 그들의 방어선은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주전에 따르면 223년 봄 정월에 조진은 군대를 나누어 강릉 중앙의 사주를 점거했습니다. 위나라는 주연을 포위해 공격한 지 총 6개월이 되었지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강릉현의 령요태가 병사들을 이끌고 성 북쪽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 밖에는 병사가 많고 성 안에는 인원이 적으며 식량이 바닥나려는 것을 보고 적과 내통하여 그들을 위해 내부에서 호응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가 실행되기 전에 일이 발각되었고 주연은 요태를 처형하여 다스렸습니다. 하우상 등은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곧 공격을 멈추고 퇴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연의 명성은 적국에도 널리 알려졌고 그는 당양후로 봉해졌습니다. 반장전에 따르면 반장이 말하기를 위나라의 세력이 이제 막 강성해졌고 강물 또한 얕으니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반장은 위나라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강물이 얕아져 싸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자신이 통솔하던 병사들을 이끌고 위나라 진영 상류 50리 지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갈대 수백만 묶음을 베어 큰 뗏목을 만들고 강물을 따라 내려오면서 불을 질러 적의 부교를 불태우고 부수려 했습니다. 뗏목이 완성된 후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던 중 하우상이 이를 눈치채고 군사를 이끌고 퇴각하였습니다. 이후 반장은 하류로 내려가 육구를 수비했습니다. 제갈근전 주석 오록에 따르면 봄물이 날 때쯤 반장 등이 상류 물가에 성을 쌓고 제갈근은 부교를 띄워 진공하자 조진 등 위나라 군은 퇴각하여 패주하였습니다. 동소전에 따르면 조비가 완성에 머물러 있을 때 정남 대장군 하우상 등이 강릉을 공격하고 있었으나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강물이 얕고 좁아 하우상은 배를 이용하여 보병과 기병을 강 속의 삼각주에 주둔시키고 부교를 만들어 남북으로 왕래하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군사들은 이렇게 하면 성을 반드시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소는 상소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군대가 삼각주에 주둔하는 것은 주위가 모두 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교로 건너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한 길로 가려는 것은 지극히 협소한 것입니다. 게다가 강물이 불어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폭발적으로 불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조비는 동소의 말에 크게 깨달아 즉시 하우상 등에게 조칙을 내려 삼각주에서 급히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오나라의 적병들은 두 갈래로 앞으로 전진해 오고 있었는데 관병이 한 길을 통해 퇴각하려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장군 석권과 고천만이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군대가 빠져나온 지 열흘 후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자 조비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 일을 논하였는데 어찌 그리도 정확한가? 설령 장량과 진평이 이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더 나을 수는 없을 것이다. 234년 손권은 총나라와 기일을 약속하여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손권 자신은 신성으로 향했고
주연과 전종은 각기 부호를 받아 좌우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관리와 병사들이 질병에 걸리는 바람에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위진전에 따르면 제갈량이 또 사곡으로 출격해오자 정남 장군이 표를 올려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주연 등의 군대는 이미 형성을 지났습니다. 이에 위진이 답하기를 주연은 오나라의 용맹한 장수이므로 반드시 손권을 따라 싸울 것입니다. 세력을 보여 정남 장군을 공격하는 것뿐입니다. 손권은 과연 주연을 불러 거소로 들어가 진군하여 합비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예는 직접 동쪽으로 정보를 나가려 하였으나 위진이 조언했습니다. 손권은 겉으로는 제갈량에 호응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비성은 견고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정벌하여 육군의 비용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조예가 심양으로 진격했을 때 손권은 이미 철수한 후였습니다. 이렇게 4차 합비 공방전에서 주연은 좌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병사들의 질병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결정적인 공방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위나라의 위진이 손권과 오나라 군대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분석한 덕분에 조예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권의 후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연전에 따르면 1차 조중정벌은 242년에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손성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진수가 오나라의 가화 6년을 저고 5년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중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본전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배송지의 주석을 인용한 양양기에 따르면 조중은 상황현 경계 안에 있으며 양양으로부터 150리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토지가 평탄하며 뽕나무와 마가 잘 자라며 수전과 육전이 모두 양질인 곳으로 면수 남쪽의 비옥한 토지였기에 조중이라고 불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중은 양양에서 150리 남쪽에 있는 상황현 경계 내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양 자체가 면수 남쪽에 있는 도시이므로 이 설명을 근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237년 주연은 조중 정벌에 나섰습니다. 위나라 장수 포충과 호질은 각각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주연에 대항했습니다. 포충은 요충지를 차단하여 주연의 퇴로를 끊으려고 했고 호질은 포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 주연이 지휘하는 병사들이 먼저 사방에서 나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위나라 군대가 습격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소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주연은 현재 있는 병사 800명을 이끌고 직접 역습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포충은 불리한 상황에 놓였고 호질 등도 모두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명제기에 따르면 237년 가을 7월 2일 손권은 대장 주연 등 2만 명을 파견하여 강하군을 포위했지만 형주자사 호질 등이 이들을 공격하였고 결국 주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주전에 따르면 오나라 저고 4년 여름 4월 손권은 위장군 전종을 파견하여 회남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전종은 작파를 무너뜨리고 안성의 곡식 창고를 불태우며 그곳의 백성들을 포획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북장군 제갈각이 유관을 공격했습니다. 전종과 위나라 장수 왕릉은 작파에서 전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중랑장 진왕 등 1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거기장군 주연은 번성을 포위했고 대장군 제갈근은 조중을 점령했습니다. 5월이 되자 위나라의 태부 사마이가 번성을 구원하기 위해 출정하였고 6월에 군대는 돌아갔습니다. 주의전에 따르면 241년 주의는 주연을 수행하여 위나라의 번성을 공격하러 갔을 때 번성의 외부 포위벽을 무치를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제왕기 주석 간보진기에 따르면 오나라 장군 전종이 작피를 침범하고 주연과 솔륜이 5만 병력을 이끌고 번성을 포위했으며 제갈근과 보질이 조중을 침범했습니다. 전종은 이미 파주했고 번성은 포위되어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마이는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조중의 백성 10만이 강의 남쪽에 떨어져 갈팡질팡하며 갈 곳을 모르고 있으며 번성은 공격을 받아 수개월 동안 포위가 풀리지 않으니 긴급한 일입니다. 청컨대 이를 토벌하고자 합니다.
논의하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길 적들은 멀리 와서 번성을 포위했는데 함락시키지 못하고 견고한 성 아래에서 기세가 꺾였으니 스스로 파멸할 형국에 있으므로 응당 좋은 계책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에 사마이는 말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길 장군이 유능한데 수비하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속박하는 것이요 장군이 무능한데 맡기는 것은 군대를 복멸시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국경이 소란스럽고 백성들의 마음에 의혹이 있는데 이는 바로 사직의 커다란 걱정입니다. 선제기에 따르면 241년 여름 5월 오나라 장수 전종이 작피를 침범하고 주연과 솔륜이 번성을 포위하고 제갈근과 보질이 조중을 약탈하자 사마이가 직접 이를 토벌할 것을 청했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이르길 적이 멀리 와서 번성을 포위했으니 창졸간에 함락시킬 수 없고 견고한 성 아래에서 꺾여 스스로 무너지는 형세가 될 것이니 의당 장기적인 책략으로 이를 막아야 합니다. 사마이는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변경성이 적의 침범을 받았는데 묘당에 편안히 앉아 있구려. 변경이 시끄럽고 동요되면 민심이 혼란해질 것이니 이는 사직의 큰 근심거리요. 제왕기에 따르면 241년 여름 5월 오나라의 장군 주연 등이 양양군 번성현을 포위하자 태부 사마이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에 대항했습니다. 호질전에 따르면 오나라 대장 주연이 번성을 포위하자 호질은 경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논의하는 자들은 모두 적군이 강성함으로 가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호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번성은 지세가 낮고 병력도 적으므로 마땅히 군대를 진격시켜 그 외곽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장기전 주석 위략에 따르면 241년 오나라 장수 주연이 번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서 지키고 있던 장수 울수 등을 구원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후유는 군대를 이끌고 등세에 주둔했으나 병력이 적어 감히 전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고는 피리를 불며 따르는 자들을 이끌고 주연으로부터 60, 70리 떨어진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이를 성 안의 을수 등이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 태부 사마이가 도착하여 함께 진군하자 주연 등은 달아났습니다. 간보진기에 따르면 6월에 제군을 통솔하여 남쪽으로 정벌에 나섰고 황제는 진양성의 문 밖까지 나와 사마이를 전송했습니다. 사마이는 남방이 덥고 습하여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경기병으로 도발을 시도했으나 주연은 감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마이는 모든 군대로 하여금 휴식하고 목욕하도록 한 후 정예 병사들을 선봉에 세워 반드시 공격하겠다는 태세를 보였습니다. 주연 등은 이를 듣고 마침내 밤중에 도망갔고 사마이의 군대는 이를 추격하여 삼주구에서 대대적인 사륙을 하며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선제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 사마이가 제군을 이끌고 남쪽을 정벌하러 나가자 황제가 직접 진양문까지 나와 전송했습니다. 사마이는 남쪽 지방의 더운 기후와 습기를 고려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경기병으로 싸움을 걸었으나 주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군사들을 쉬게 한 후 정예병을 뽑아 선봉을 세우고 공격 태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나라 군대는 밤중에 도망갔고 이를 추격하여 삼주구에서 만여 명을 참획하고 선박과 군수 물자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천자는 시중상씨를 보내 완에서 군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자치통감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6월 태부 사마이의 군대가 번성을 구하러 오자 오나라 군대가 이를 듣고 밤중에 몰래 도주했으며 사마이가 삼주구까지 추격해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고 돌아왔다고 간단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6월 태부 사마이가 제군을 이끌고 번성을 구원하러 갔고 오나라 군대가 이를 듣고 밤에 도주했다. 삼주구까지 추격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왔다. 자치통감이 이렇게 간략하게 서술한 이유는 고증을 위해 참고한 여러 자료들, 특히 정사 삼국지 본절에서는 위나라와 오나라 간의 특별한 혈전을 통해 대파하거나 참수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략한 기록은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며 당대의 사서들에서 과장되거나 세부적인 전투 묘사가 없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번성 공방전의 결말은
사마이의 전략적인 대처와 오나라 군대의 후퇴로 끝이 났으며, 사마이는 이를 기회로 삼아 오나라 군대를 추격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서 삼소제기와 오서 오주전의 기록에 따르면 241년 여름 5월에 오나라의 장군 주연 등이 양양군 번성현을 포위했을 때 위나라의 태부 사마이가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대항했습니다. 이후 6월 29일에 군사들을 퇴각시켰다고 합니다. 오서 오주전에서는 주연이 번성을 포위하고 대장군 제갈근이 조중을 점령했으며 5월에 사마이가 번성을 구원했고 6월에 군대가 철수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간보진기와 선제기가 번성 공방전에서의 전투 결과를 매우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보진기와 선제기에서는 대대적인 사륙과 만여 명의 참수, 선박과 군수물자의 노획 등 오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요 사서들에서는 오나라가 단순히 번성을 포위하다가 사마이가 오자 철수했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자치통감에서도 오나라 군대가 밤중에 몰래 도주했고 삼주구까지 추격해 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왔다라고만 간략하게 서술하며 마녀 급참수나 대대적인 사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진서 선제기가 기존의 기록을 과장하고 왜곡했음을 보여주는 예로 위나라와 오나라 간의 전투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위나라의 승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주연의 군대가 5만이었는데 만여 명이 참수되고 선박과 군수물자까지 빼앗겼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피해로 간주될 수 있지만 다른 사서에서는 이러한 대규모의 피해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주전 주석 한진춘추에서는 손권이 형주를 얻어놓고도 이 지역의 공격에 대해 다소 냉담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손권이 천하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영릉태수 을례는 손권에게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공격하여 천하를 평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형주와 양주의 병력을 동원하고 제갈근과 주연은 양양을, 육손과 주안은 수춘을 공격하게 하며 대가는 회수 북쪽으로 진군하여 청주와 서주를 거쳐 중원 백성들의 내응을 유도하자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을례의 제안은 30여 년 전 제갈량이 제시한 천하삼분지계를 오나라식으로 변용한 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손권은 촉한과의 공동 북벌이나 위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피의 전투에서 손권은 무기력하게 보일 정도로 쉽게 군세를 후퇴시켰는데 이는 이후 벌어진 이궁지쟁이 예고되기 시작한 시점과 겹칩니다. 이궁지쟁에서 주연의 아들 주적은 손하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주연의 행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이 시기 정치적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거나 손하와 손패 사이의 갈등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주연의 상소와 총나라에 대한 대응. 오주전에 따르면 244년 주연과 보질은 각각 상소를 올려 총나라의 동태에 대해 손권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상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총나라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촉은 오와의 맹약을 저버리고 위와 내통하려고 하며 많은 배를 만들고 성곽을 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화는 한중을 수비하면서 사마이가 남쪽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위나라의 후방이 텅 비어 있는데도 병사를 내어 적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한중을 버리고 성도 부근으로 돌아왔습니다. 응당 방비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손권은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추측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마이는 이전에 서현으로 들어왔다가 열흘이 지나자 곧 물러났소. 촉은 만리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세의 위급함을 알고 곧바로 병사를 내겠소?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국가를 다스리면서 배나 성곽을 무엇 때문에 수리하여 보호하지 않겠소? 사람들의 말은 매우 믿을만하지 못하오. 결국 손권의 판단은 옳았으며 총나라는 위나라와의 전쟁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손권이 외교적, 군사적 상황을 매우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권은 총나라가 위나라와 내통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오히려 촉의 방어적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이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주연은 당시 오나라의 중요한 군사 지도자로서 총나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궁지쟁 동안에는 직접적으로 두드러진 활동이나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궁지쟁은 손권 사후에 후계 문제를 두고 벌어진 정치적 갈등이었는데 주연은 이 갈등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주적이 손화 편에 서서 손화와 손패의 갈등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오주전에 따르면 245년 가을 7월 장군 마무 등이 모반을 꾀했기 때문에 삼족을 멸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귀한 마무가 간사한 마음을 품다가 발각되어 주살당했고 손권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분노했습니다. 주연은 조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상소를 올려 말했습니다. 마무는 소인입니다. 그가 감히 은혜와 양육을 저버렸습니다. 신은 오늘 천자의 권위를 받들어 전투에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신이 앞서 한 말을 기억하셨다가 신의 이후 행동의 결과를 꾸짖으십시오. 하지만 손권은 이 당시 주연의 상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46년 주연은 다시 조중으로 출정했습니다. 위나라 장수 이흥 등은 주연이 깊숙이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병과 기병 7,000명을 이끌고 주연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주연은 밤에 출격하여 이흥 등을 반격했고 그의 군대는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오주전에 따르면 246년 봄 2월 거기장군 주연이 위나라의 조중을 정벌하여 1,000여 명의 머리를 베고 포로를 잡았습니다. 주연이 승리를 보고하자 신하들은 천자에게 경하했습니다. 이에 손권은 곧 주연에게 축하를 보내며 음악을 연주하고 주연의 상소를 꺼내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일찍이 표를 올렸었는데 나는 그의 말대로 실현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소. 오늘 과연 그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그는 이를 관찰하는 데 밝다고 할 수 있소. 손권은 사자를 파견하여 주연을 좌대삼아 우군사로 임명했습니다. 제왕기 주석 한진춘추에 따르면 이해 오나라 장수 주연이 조중에 들어가 수천 명을 참수하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했습니다. 그로 인해 조중의 백성과 관리마녀 가구가 면수를 건넜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마이는 조상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을 곧바로 돌아오게 한다면 반드시 다시 도적들이 들이닥칠 것이니 당분간 머무르도록 해야 하오. 조상은 이에 답했습니다. 지금 면수 남쪽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을 면수 북쪽에 머물러 두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오. 사마이가 말하길 그렇지 않소. 무릇 사물은 안전한 곳에 두면 안전한 것이고 위태로운 곳에 두면 위태로운 법이오. 그러므로 병서에서 이르길 성패는 형에 있고 안위는 새에 있으니 형세는 무리를 이끄는 요체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하였소. 만약 적 2만 명이 면수를 끊고 3만 명이 면수 이남의 군대와 대치하며 1만 명이 육로로 조중을 습격한다면 그대께서는 장차 어찌 구하려고 하시오. 그러나 조상은 이를 듣지 않고 결국 백성들을 면수 북쪽으로 돌려보냈는데 이후 주연이 다시 습격하여 격파했습니다. 주연은 신장이 7척도 되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일에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매우 수양된 모습이었으며 개인적인 삶에서는 청결을 유지하였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는 무관심했지만 오직 군대의 장비와 기계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 외의 모든 생활은 질박하고 검소하게 했습니다. 주연은 하루 종일 국가의 대사를 걱정했고 언제나 전쟁터에 나가 있었으며 긴급한 사태에서도 대담하고 침착하게 대처했던 점이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비록 큰 전쟁이 없는 날에도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엄격한 규율에 따라 태고를 울려 병사들에게 긴장을 늦추지 않게 했습니다. 그의 진영에 있는 병사들은 매번 행장을 꾸려 대오를 정비하였고 이로 인해 적군은 그의 기세에 놀라 어떻게 방비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 덕분에 주연은 출전할 때마다 공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연의 군사적 능력과 관리 능력은 손권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갈근의 아들 제갈융과 보질의 아들 보엽이 각각 부친의 직무를 계승했지만 손권은 특별히 주연에게 군사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대독으로 삼았습니다. 육손이 사망한 후 주연은 오나라의 공신과 명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인물이 되었고
그의 위상에 견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연은 말년에 2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송곤은 주연의 건강 상태를 크게 걱정하여 낮에는 식욕이 줄어들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송곤은 조정의 사자를 통해 끊임없이 주연에게 의약과 음식물을 보내면서 그의 건강을 돌보았고 주연이 보낸 사자들을 불러 직접 병세를 묻곤 했습니다. 궁궐로 들어온 사자에게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궁궐을 나갈 때는 삼배와 비단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창업 공신 중 질병을 앓을 때 송곤이 가장 마음을 기울였던 인물이 여몽과 능통이었다면 그 다음이 주연이었습니다. 오주전에 따르면 248년 봄 정월 병상에 있던 주연이 강릉에서 성벽을 쌓으며 여전히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헌신은 병세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연은 향년 68세로 24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곤은 주연의 죽음에 큰 슬픔을 느껴 상복을 입고 그의 장례식을 직접 주관하며 매우 슬퍼했습니다. 주연의 아들 주적이 그의 뒤를 이어 오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연의 생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성된 장수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며 그의 죽음 이후에도 오나라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주연은 실제 역사에서 오나라를 대표하는 명장 중 하나로 주유, 노숙, 여몽, 육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독 라인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에서는 그의 이러한 업적과 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관중이 주연 같은 거물을 단순히 지나가는 잡장일로 묘사한 것을 보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연은 그의 전임자인 여몽의 후임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여몽의 식견은 옳았고 주연이 강릉을 맡은 후 그의 생애 동안 강릉은 단 한 번도 함락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연의 군사적 역량과 방어 능력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강하를 지킨 문빈과 함께 최고의 철벽 수문장으로 평가받으며 오나라 방어선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주연의 이러한 방어 능력은 후에 그의 아들 주적도 이어받아 강릉성을 방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사에서의 주연은 그가 맡은 지위나 공적에서 모두 명장으로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군권의 1인자 역할을 맡은 경험도 있었으며 이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군사적 재능과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공적과 지위는 오나라 군사체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그가 쌓은 성과는 오나라의 안보와 영토 확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주연의 묘는 삼국시대 당대 역사 유물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고고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묘는 그 당시 오나라의 문화와 장례 풍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주연이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서 차지했던 위상과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주연은 역사 속에서 그저 지나가는 잡장일이 아니라 오나라의 대표 명장이자 중요한 군사 지도자로 평가받아야 마땅한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해 볼 때 왜 그가 삼국지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나관중의 연의에서 그에 대한 묘사가 아쉽게 느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